며느리가 저한테 그 말을 한 건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에서 나오던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딱 멈춰 섰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은데 입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기다렸어요. 한참 뒤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 집에 온 뒤로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뭔가 가슴을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이 아이를 부른 호칭이 뭐였는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떠올려 봤어요. 아, 너, 며느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이 이수연인데 3년 동안 수연이라고 불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3년 동안 초등학생인 시동생한테 도련님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보다 3살 어린 시동생한테도 도련님이라고 불렀고요. 집안 호칭을 어기면 식탁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고 아이들 앞에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이름 한번 불려본 적이 없는데 남들한테는 깍듯이 높임말을 써야 했던 거예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3년을 버텨온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나오는 그냥 다 지쳐버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집안격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한 것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당화됐는지를 저는 그 눈빛 앞에서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며느리가 3년 동안 이름을 잃어버리는 과정,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도 얼마나 오래 모른 척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온 건 며느리 나이 28이었습니다. 아들 정훈이가 데려온 아이였어요. 이름은 이수연이었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좋았어요. 말이 조심스럽고 눈빛이 맑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되는 제 입장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며느리한테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호칭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제 남편 쪽이 경상도 집안이었어요. 뼛속까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이었고 그 중에서도 호칭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었습니다. 저도 시집 왔을 때 제일 먼저 호칭부터 배웠어요. 그게 이 집에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도 당연히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앉혀놓고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남편 남동생이 둘 있는데 둘 다 도련님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큰 시동생 현우는 그때 25이었어요. 며느리보다 3살 어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시동생 민준이는 12살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제 말을 듣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12살짜리한테도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학렬이 문제라고 우리 집안에서는 그게 예의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며느리 표정을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읽으려 하지 않았다는 게 더 맞는 말일 겁니다. 가르쳐야 할 걸 가르쳤고 며느리가 알아들었으니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표정에 당혹스러움이 있었는지 수치스러움이 있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느리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왔던 날이었어요. 거실에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12살짜리가 소파에 누워서 과자를 먹으며 만화를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들어오다가 민준이를 보고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어색하게 말을 건넸어요. 안녕. 저는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결혼 전에 분명히 얘기해줬는데 벌써 잊었나 싶었어요. 며느리 팔을 살짝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이라고 해야 한다고요.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민준이한테 다시 말했습니다. 도련님, 안녕하세요. 민준이는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텔레비전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 아이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불릴 거라고 집안에서 가르쳐 왔으니 형수가 자기한테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달랐어요. 28살 어른이 12살짜리 앞에서 무릎이 꺾이는 순간이었거든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를 저는 그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안 규칙을 지켰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서 큰 시동생 현우가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가 현우를 마주치더니 잠깐 머뭇거렸어요. 도련님이라는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자기보다 3살 어린 사람한테 도련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게 자연스러울 리가 없었겠지요. 그래도 며느리는 어색하게나마 말했습니다. 도련님 오셨어요. 현우가 멋쩍게 웃었어요. 자기도 불편했던 거겠지요. 그냥 현우 씨라고 불러도 되는데 라는 말을 현우가 했으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현우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집안에서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제 남편이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호칭이 아직 어색한 것 같더라. 집에서도 연습을 해야 한다.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부를지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며느리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옆에서 들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연습하라는 말이 심하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집안 예절이니까요. 처음엔 다 어색한 거니까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네 라는 대답 뒤에 뭐가 있었는지를 그때 제가 외면한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를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집안 규칙을 지키는 게 먼저였고 며느리 감정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니, 그 다음도 아니었어요. 아예 없었습니다. 그게 이 집안에서 며느리의 첫 딸이었어요. 호칭을 배우고 실수하면 지적당하고 연습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시작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어떤 끝을 만들게 될지를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서 불리는 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너, 며느리, 수연 엄마. 그게 전부였어요. 이수연이라는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의 이름은 이 집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고, 한 달이 지나도 그랬고, 1년이 지나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제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제 이름은 결혼식 날 이후로 한 번도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정훈이 엄마, 며느리, 아주머니. 그게 수십 년 동안 저였어요. 제 이름이 뭔지를 이 집 식구들이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결혼하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집안에 들어오면 이름보다 역할이 먼저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며느리를 부를 때는 항상 야였습니다. 야, 밥 됐냐? 야, 어디 갔어? 야, 이것 좀 가져와. 둘만 있을 때도 야였고, 손님이 와 있어도 야였고,
아이가 옆에 있어도 야였어요. 며느리 앞에서 야라고 부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에 매번 대답했어요. 네, 잠깐만요. 지금 가요. 한 번도 왜 야라고 부르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냥 야라는 말이 들리면 반응했어요. 마치 그게 자기 이름인 것처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놀러 오신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딸을 보러 오신 거였어요.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 앞에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이 많아졌고 웃음이 나왔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수연아 하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며느리가 뭔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저런 표정을 한 번도 못 봤구나. 그게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까지는 아직 아니었지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아이가 친정 어머니 앞에서는 저렇게 살아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왜 저 표정이 안 나오는 걸까 싶었거든요. 큰 시동생 현우가 취업 준비를 한다고 우리 집에 머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서너 달 정도였어요. 그 기간 동안 며느리는 현우 밥을 세 끼 다 챙겼고 빨래도 해줬고 방 청소도 했습니다. 현우가 부탁한 게 아니었어요. 집에 있는 시동생이니까 당연히 챙겨야 하는 거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며느리도 군말 없이 했어요. 그런데 현우가 며느리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처음엔 그냥 넘겼는데 서너 달이 지나도 한 번도 안 하니까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걸까 싶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건 서비스가 아니라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한 것에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호칭이 관계를 정하고 관계가 태도를 정하는 구조였습니다. 도련님이라는 호칭 하나가 현우를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섬김에 감사를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며느리는 그 구조 안에서 이름도 없고 감사 인사도 못 받고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어요. 현우가 밥을 먹다가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형수, 이 반찬 짜다. 형수?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동안 현우가 며느리한테 직접 말을 걸 때는 저기요, 그런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형수라고 했습니다. 관계를 인정하는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밥 먹다가 잠깐 멈췄어요. 표정이 굳었다가 뭔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짜다는 불평보다 형수라는 말이 먼저 꽂힌 것 같았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뭘 느끼는 건지 처음으로 궁금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며느리는 그동안 관계를 담은 호칭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야, 너 며느리로만 불리다가 처음으로 관계를 인정받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짜다는 불평이 섞인 말이었는데도요.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말이었겠냐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형수라는 말 한마디에 저런 반응이 나온다는 건 그동안 이 아이가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다는 뜻이겠습니까? 야, 너 며느리가 전부였던 3년 가까운 세월이 이 아이한테 어떻게 쌓여왔는지가 그 잠깐의 표정 하나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혼자 오래 앉아 있었어요. 이 집에서 며느리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라고 불리면 대답해야 하고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하고 정작 자기 이름은 누구도 부르지 않는 사람. 그게 3년 가까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이미 보고 있었는데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조심스럽긴 해도 가끔 웃기도 하고 저한테 말을 걸기도 했거든요. 밥을 먹다가 이 반찬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묻기도 하고 날씨가 좋으면 어머니 오늘 공원이라도 나가실래요? 하고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런 작은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며느리가 집에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그 이상은 하지 않았어요. 밥 됐어요. 빨래 널었어요. 아이 재웠어요. 그런 말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게 원래 조용한 성격인가 보다 했어요. 그냥 적응을 하면서 말수가 줄어드는 건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오셨던 날 제가 봤잖아요. 그 아이가 친정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요. 말이 많아지고 웃음이 나오고 눈빛이 살아나는 걸요. 그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 표정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요.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저는 찬찬히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명절이 3번 있었습니다. 설, 추석, 또 설. 그 명절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움직였어요.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어른들 시중을 들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다시 음식을 내오고 그 긴 하루 동안 며느리한테 수고한다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취급됐어요. 일을 하면 당연하고 실수를 하면 지적받는 구조였거든요. 잘하면 아무 말이 없고 못하면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존재가 보이는 순간이 질책을 받을 때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질책이 항상 호칭에서 나왔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다 마주쳤어요.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학교 어땠어? 민준아, 이름을 불렀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실에 계시던 제 시어머니,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시할머니가 되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련님이라고 해야지.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지적이 아니라 질타에 가까웠습니다. 민준이가 어색하게 서 있었고 며느리는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도련님, 오늘 학교 어땠어요? 민준이가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이요. 중학생 남자애가 뭘 알겠어요. 형수가 자기한테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집에서 자란 아이니까 그냥 그런거려니 하고 넘어간 거겠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창피함인지 허탈함인지 모를 표정으로요. 저는 그 표정을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게 집안 규칙이었으니까요. 그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어요. 식탁에서 현우한테 현우 씨라고 했다가 지적받고 민준이한테 이름을 불렀다가 지적받고 시할머니한테 전화드리면서 어머니라고 했다가 할머니라고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호칭 하나하나가 전부 시험이었어요. 실수하면 바로 점수가 깎이는 시험이요. 며느리는 그 시험을 매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가 말을 줄인 거예요. 말을 하면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하면 지적받고 지적받으면 창피하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겠지요. 집에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조용해진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말수가 줄어든 게 성격이 아니라 이 집에서 말을 하면
다칠 수 있다는 걸 배운 결과였습니다. 그 무렵 집안 어른 한 분이 오셨을 때였어요. 남편 쪽 먼 친척 어른이셨는데 오랜만에 오셔서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 어른이 며느리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여기 국 좀 더. 며느리요. 이름이 아니었어요. 역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는 음식 나르는 사람이었고 그 역할로 불린 거예요. 며느리는 네 하고 대답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불렸거든요. 며느리, 정훈이 엄마 아주머니.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며느리한테 며느리라고 부르는 걸 들으니까 갑자기 그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었어요. 국 떠오는 사람, 상 차리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그게 이 집에서 며느리의 전부였습니다.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며느리라는 기능이었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제 자신도 어쩌면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뒤따라왔습니다. 그 생각이 불편했어요. 너무 불편해서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아직은 그럴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며느리가 결혼한 지 2년이 됐을 때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집안에서 다들 좋아했습니다. 손자가 생겼다고 저도 기뻤어요. 며느리는 출산을 하고 몸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집안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제가 옆에서 도왔지만 그게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며느리 몫으로 돌아갔어요. 아이를 보면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는 게 며느리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고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그 아이가 민준이를 부르는 걸 보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아이한테 민준이 삼촌이라고 가르쳤거든요. 아이가 민준이를 보면 삼촌 하고 불렀어요. 민준이도 조카가 귀여우니까 좋아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아버지라고 가르쳐야지 삼촌이 뭐야. 작은아버지. 2살짜리 아이한테 작은아버지라는 호칭을 가르치라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아이한테 작은아버지라고 가르쳤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2살짜리한테 작은아버지를 가르치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삼촌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호칭이 정확해야 집안이 선다는 논리였습니다. 2살짜리 아이도 예외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그걸 군말 없이 받아들이는 게 저는 그때 대견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대견한 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잘 따라주는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억누르고 있었는지를 저는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2살이 됐을 때였어요. 온 가족이 다 모인 일요일 점심 자리였습니다. 남편도 있었고 현우도 왔고 민준이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음식을 가져오다가 민준이한테 뭔가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거 먹어봐.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며느리도 알았겠지요. 남편이 말했어요. 도련님이라고 해야지. 아이도 있었고 현우도 있었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였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어요. 민준이는 어색한 표정으로 딴 곳을 봤습니다. 2살짜리 아이는 상황을 모르고 엄마 얼굴만 봤어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거 드세요.
민준이가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게 집안 규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한 며느리 얼굴이 자꾸 눈에 걸렸어요. 엄마가 아이 앞에서 혼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이는 몰랐겠지만 엄마가 이 집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아이가 크면서 그런 장면들을 계속 보게 된다면 그 아이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 어른 한 분 칠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꽤 많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며느리도 같이 갔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며느리가 음식을 나르고 어른들 시중을 드는데 현우가 뒤늦게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현우를 마주치면서 말했습니다. 현우 씨 왔어요. 현우 씨.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집안 어른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도련님이라고 불러야지. 현우 씨가 뭐야? 그게 어디서 배운 예절이야? 친척들이 다 있는 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는 사람도 있었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디서 배운 예절이냐는 말을 들은 겁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우한테 다시 말했어요. 도련님 오셨어요. 현우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자기도 불편했던 거겠지요. 그런데 아무도 그 자리에서 며느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현우 씨라고 불러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거기 있었어요. 남편은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집안 어른이 하신 말씀이니까 맞는 말이라는 듯이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하는 장면, 남편이 그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장면, 그 두 장면이 겹쳐서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창밖만 봤어요. 아이를 안고 내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켰어요. 그 침묵을 음악으로 덮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며느리 옆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도 없는 표정이었어요. 감정이 바닥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을 에너지도 없어진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표정이 너무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전통이라는 말, 집안 예절이라는 말, 그 말들이 한 사람을 저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차 안에서 처음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올라왔어요. 호칭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요. 전통이 사람보다 중요한 건가 하는 생각이요. 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칠순 잔치가 있었던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더 줄었어요. 줄어들 게 더 있나 싶었는데 더 줄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방에만 있었고 아이 돌보는 것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밥때가 되면 나와서 상을 차리고 식사가 끝나면 치우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기계처럼요.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뭐라고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고한다는 말을 하기엔 제가 그동안 해온 것들이 걸렸고 괜찮냐고
묻기엔 제가 그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 모임이 또 있었습니다. 남편 쪽 친척 모임이었어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자리였는데 집안 어른들이 여럿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가기 싫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싫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구조였으니까요. 그냥 따라가서 음식 나르고 어른들 시중 들고 집에 오는 거였습니다. 그 모임 자리에서였어요. 친척 어른 한 분이 며느리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를 하시는 게 아니라 훈계를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집안은 호칭을 철저히 지키는 집안이야. 그게 집안격이거든. 요즘 며느리들은 그런 걸 모르고 들어오는데 우리 집안에 왔으면 제대로 배워야지. 집안격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느리는 네 라고 했어요. 다른 대답을 할 수 없었겠지요. 그 자리에서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른이 거기서 멈추질 않으셨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전통을 너무 가볍게 여겨. 도련님, 서방님 부르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우리 때는 그게 당연했어. 우리 때는 당연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우리 때 당연했던 게 지금도 당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때 당연했던 것들 중에 지금 보면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당연했다는 말 하나로 모든 게 정당화되는 거였어요. 며느리는 그 훈계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 세 마디만 했어요. 그 세 마디를 하는 며느리 표정을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완전히 없었습니다. 들으면서 무언가를 느끼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걸렸어요.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허한 표정. 이미 감각이 무뎌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어른들 앞에서 실수 없었으니까 잘한 거야. 칭찬이었습니다. 남편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실수 없이 호칭을 잘 지켰다는 칭찬. 사람이 아니라 집안 규칙 이행자로서의 평가였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네 한마디였어요. 저는 뒷좌석에서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잘했다고 했고 며느리는 네라고 했는데 그 대화가 너무 공허했어요. 두 사람이 같은 차 안에 있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며느리가 아이를 재우러 들어갔어요. 저는 아들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수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다들 적응하면서 사는 거지, 뭐. 처음엔 다 힘들잖아. 처음엔 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처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만 힘든 게 아니라 다들 힘들다는 거였어요. 저는 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전통이라는 게 무엇인가를요. 도련님, 서방님 부르는 게 전통이면 야라고 불리는 것도 전통입니까? 며느리라는 역할로만 불리는 것도 전통입니까? 아이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도 전통입니까? 친척 모임에서 훈계를 듣는 것도 전통입니까? 그게 전통이라면 그 전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도련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편하고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은 무너지는 전통.
서방님이라는 호칭을 받는 사람은 대우받고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은 작아지는 전통. 야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고 야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름을 잃어가는 전통. 그게 전통이라면 그건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쪽이 다른 한쪽 위에 올라서는 방식이었어요. 그걸 전통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아무도 문제 삼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방격이라는 말로 정당화해서 며느리가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저는 그 생각에 이르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도 그 전통 안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저도 야라고 불렸고 며느리라고 불렸고 시동생들한테 서방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배웠고 당연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면 제 수십 년은 무엇이었냐는 거잖아요. 그 질문이 너무 무거워서 저는 그냥 덮었습니다. 아직은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며느리 공허한 표정이 눈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이 한 사람을 얼마나 갉아먹는지를 저는 알면서 모른 척 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었어요. 며느리가 결혼한 지 2해 반이 지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며느리가 아들한테 말을 꺼냈어요. 저는 옆방에 있었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일부러 들으려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오래 생각하다가 꺼낸 말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떨리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꺼내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거든요. 여보, 나 민준이한테 이름으로 불러도 안 될까? 도련님이라는 게 너무 어색해. 민준이도 불편해하는 것 같고. 아들이 잠깐 있다가 대답했어요. 그게 집안 예절인데 어떡해. 원래 다 그렇게 해. 원래 다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현우 씨도 이름으로 부르면 안 돼. 나보다 3살 어린데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이상해. 나는 야라고 불리는데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는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게 말이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그걸 말로 꺼낸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3년 가까이 속으로 사겨온 말을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낸 거였습니다. 야라고 불리면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상황. 그 불균형을 며느리가 처음으로 말한 거였어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이 원래 그래. 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온 거야.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다들 그렇게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그 순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남편이 해준 건 다들 그렇게 산다는 설명이었어요.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다들 힘드니까 너도 그냥 힘들게 살라는 거예요. 불합리하다는 걸 나도 알지만 다들 그러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며느리 감정에 대한 공감이 한 줄도 없었습니다. 알겠다. 한번 생각해 볼게. 그 말 한마디조차 없었어요. 며느리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 집에서 이름이 없어. 야라고 불리고 며느리라고 불리는데 정작 나는 당신 남동생한테 도련님, 도련님 해야 해. 그게 나한테는 너무 힘들어.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잠시 침묵했어요. 저는 그 침묵 동안 아들이 뭔가 생각을 하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를 바랐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게 다 집안을 위한 거잖아.
집안이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거야. 집안을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집안을 위한 거라는 말은 며느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도 집안이 먼저라는 거였어요. 이름 없이 불려도 집안 예절이 먼저고 자존감이 무너져도 집안 격이 먼저라는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체념이라는 걸 알았어요.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걸 확인한 사람의 침묵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아들한테 속 얘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보였어요. 두 사람이 한 집에 살았지만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어요. 밥 됐어요. 아이열 있어요. 내일 마트 가야 해요. 그런 말들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그 변화를 눈치챘을까요? 눈치를 챘다면 아무것도 안 한 거고, 눈치를 못 챘다면 애초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어느 쪽이든 며느리한테는 마찬가지였어요. 혼자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어느 날 저녁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이가 요즘 많이 지쳐 보이더라.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겠냐? 아들이 대답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 집안일 다 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있는데 집안일 다 하고 아이 잘 키우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며느리 역할의 전부라는 거예요. 역할을 다 하고 있으니 더 뭘 바라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말을 안 했어요. 아들한테 뭘 더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면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남편한테 해봤던 것처럼 저도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배신을 한 거였습니다. 며느리한테요. 알면서 모른 척 한 거잖아요. 아들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 맞는 척 한 거잖아요. 며느리가 고립돼 가는 걸 보면서 못 본 척 한 거잖아요. 남편의 배신이 며느리를 혼자로 만들었다면 저의 침묵은 그 혼자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사실이 그날 밤 저한테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명함이 불편해서 저는 또 덮었어요. 내일 생각하자고, 지금은 모르겠다고 그렇게 덮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말을 해도 소용없는 남편 알면서 모른 척하는 시어머니, 호칭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집안. 그 안에서 며느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버티는 것 뿐이었겠지요. 그런데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별다른 일이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아이는 자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책을 보다가 부엌 쪽에서 나는 소리에 나왔어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행주를 든 채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멈춰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가갔습니다. 얘, 어디 아프니? 제가 그렇게 불렀어요. 이름이 아니라 얘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호칭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지쳐있던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잠깐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둘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한동안 말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 집에 온 뒤로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3년 동안 제가 며느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떠올려 봤어요. 아, 너, 며느리. 그게 전부였어요. 이수연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야, 너 며느리. 그게 제 이름이 됐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제 이름이 한 번도 안 불려요. 아이한테도 엄마라고만 불리고 남편한테는 야라고 불리고 어머니한테는 며느리라고 불리고 3년 동안 이수연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엔 그냥 넘겼는데 이제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집에서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름을 못 들어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말이 그냥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게 그 말 한마디에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지쳐버린 사람이 더 이상 사귈 수 없어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3년을 버텨온 사람이 바닥에 닿았을 때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냥 이름으로 불려도 될까요? 수연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너무 바라는 건가요? 수연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이름 하나였어요. 태어나면서 받은 이름, 28회 동안 써온 이름, 그 이름 하나를 불러달라는 거였어요. 너무 바라는 건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이 아이 말이 맞다는 것, 3년 동안 이름 한 번 못 불린 사람이 어떤 기분이었겠냐는 것, 그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아 라고 부르면 되는 거였어요. 그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집안에서 원래 그렇게 부르는 거야. 며느리라고 부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 알았어요. 이게 틀렸다는 거리요. 알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는 게 두려웠던 거겠지요. 이게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순간 제가 지금껏 며느리한테 해온 것들이 전부 잘못이 되는 게 무서웠던 거겠지요. 아니면 제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 요구에 응하는 게 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건지도 모릅니다. 어느 이유였든 저는 그 말을 거절했어요. 이름 하나 불러달라는 부탁을요. 며느리가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그 뒷모습이 뭔가를 포기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어깨가 내려가 있었고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걸 확인한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이 귓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없어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3년 만에 처음으로 꺼냈는데 저는 집안 원칙으로 막은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며느리 눈물이 자꾸 보였어요.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지쳐서 우는 눈물. 그 눈물이 제가 거절한 직후에 나온 눈물이라는 게 자꾸 걸렸습니다. 이름 하나가 뭐라고? 수연아, 그 두 글자가 뭐라고?
그 생각이 밤새 맴돌았어요. 부르면 됐어요. 그냥 수연아 하면 됐습니다. 집안 원칙이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저는 왜 그걸 못했을까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을 꺼낸 거였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느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도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 시도를 막았다는 것을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저는 새벽까지 눈을 못 감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갑자기 나간 게 아니었어요. 저는 나중에 알았지만 며느리가 조용히 준비를 한 거였습니다. 아이 짐을 미리 챙겨놨고 친정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뒀고 아이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한테도 며칠 쉰다고 미리 말해뒀더라고요. 아무한테도 내색하지 않고 혼자 준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저는 방에 있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작은 캐리어였습니다. 오래 나가려는 짐이 아니었어요. 저를 보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친정에 다녀올게요. 잠깐이라고 했어요.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말하고 아이를 꼭 안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닫히는 문을 바라봤어요. 잠깐이라는 말이 진짜 잠깐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담담한 표정이 체념이 아니라 결심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남편한테는 메모를 남겼더라고요. 저한테도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쉬다 올게요. 많이 지쳐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원망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지쳐서 쉬다 온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메모가 3년보다 더 무거웠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 메모를 보더니 당황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다시 했는데 또 안 받았어요. 친정에 전화를 했더니 친정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좀 쉬어야 해요.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이 저한테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이 집에서 3년 동안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남편이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어요. 야, 너 며느리. 그게 3년 동안 수연이 이름이었다고요. 수연이가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했을 때 당신이 원래 그런 거라고 했고 내가 집안 원칙이라고 했다고요. 그게 쌓여서 이렇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고 묻는 사람한테 뭘 더 말하겠습니까?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요구냐고 되묻고 싶었지만 저도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리가 없는 집에서 1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1달 동안 많은 것을 봤어요. 며느리가 없으니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였습니다. 밥이 제때 안 됐어요. 아이 어린이집 준비물을 누가 챙기는지도 몰랐어요. 빨래가 며칠씩 쌓였고 냉장고가 비어갔습니다. 3년 동안 며느리가 혼자 해온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났어요. 집이 돌아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앉아서 3년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호칭을 가르치던 날 민준아 했다가 도련님이라고 고쳐 부르던 날, 친척 모임에서 망신당하던 날, 남편한테 이름으로 불려달라고 했다가 원래 그런 거라는 말을 들은 날, 그리고 저한테 수연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다가 집안 원칙이라는 말로 거절당한 날.
그 장면들이 하나씩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 앞에서 처음으로 부끄러웠습니다.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집안 원칙이라는 말로 막은 것, 며느리가 고립돼 가는 걸 보면서도 못 본 척한 것, 이름 하나 불러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것. 그게 전부 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전화를 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받으셨는데 며느리한테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준비한 말이 있었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준비한 말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말했습니다. 수연아.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3년 동안 이름 한 번 못 불러줘서 미안하다고요. 집안 원칙이 사람보다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그걸 몰랐다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숨을 참으면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한 달 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쳐있던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스스로 정리를 하고 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앞으로는 도련님 못 부를 것 같아요. 이름으로 부를게요. 그리고 저도 수연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안 되면 저는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대답했어요. 수연아, 그래. 내가 먼저 그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며느리가 눈물을 참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수연아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입에서 잘 안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며느리, 야, 너만 써오던 입이 이름을 부르는 게 어색했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했어요. 남편한테도 말했습니다. 수연이 이름으로 불러라고요. 남편이 처음엔 어색해했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수연아 하고 부르는 게 처음엔 뭔가 작아지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름 부르는 게 작아지는 거면 그동안 야라고 부른 건 뭐가 커지는 거였냐고요. 남편이 그 말에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민준이한테도 말했어요. 형수한테 이름으로 불러도 된다고요. 민준이가 수연 형수 하고 불렀을 때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3년 만에 처음 봤어요. 친정 어머니 앞에서 보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짓는 웃음이었어요. 자기가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느낄 때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앞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이름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그리고 이름 하나를 빼앗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것을 저는 그 웃음 앞에서 비로소 온전히 알았습니다. 그동안 전통이라고 불렀던 것이 실은 사람을 줄 세우는 방식이었다는 것, 집안격이라고 불렀던 것이 실은 며느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구조였다는 것, 그리고 그 구조를 유지하는데 제가 가장 깊이 관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게 제 평생 가장 늦게 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름 대신 야, 너 며느리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이 있으셨습니까? 도련님, 서방님을 입에 달고 살면서 정작 자신은 이름 한번 불려보지 못한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전통이라는 말, 집안격이라는 말 앞에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평생 호칭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줄 세우거나 혹은 그 줄의 맨 아래에 서서 이름도 없이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이름을 되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누군가의 야로, 며느리로, 역할로만 불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혼자 사겨온 그 세월을 이제는 꺼내도 됩니다.